손님 음식 태워 먹고도 웃고 있냐?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나가라고! 정수는 중국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주방 앞 바닥에 지연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사장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저 집 며느리라며 불쌍하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정수는 순간 이성을 잃고 내 며느리를 이렇게 무릎 꿇리다니! 하며 국솥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평생을 체면 지키며 살아온 70대 시어머니 정순. 하지만 며느리를 향한 악질 사장의 협박과 모욕을 목격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내 며느리를 이렇게 무릎 꿇리다니. 한순간에 분노가 불러온 충격적 반전, 그리고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는 감동의 이야기. 누군가의 인생 같고 어쩌면 내 이야기 같은 이 드라마. 드라마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실화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변두리 골목길에 자리한 작은 반찬 가게, 그 안에서 정수는 오늘도 바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를 굽혀 밑반찬을 정성스럽게 담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어머니, 이거 얼마예요? 하고 물으면 아이고, 1,000원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하며 환하게 웃어 보입니다. 정순의 하루는 새벽 4시부터 시작됩니다. 눈을 뜨자마자 무릎이 시큰거리지만 일어나 찬물에 얼굴을 씻고 시장으로 향합니다. 시장에서는 늘 단골인 청가물 상인에게 아주머니, 오늘 무 싱싱한 거로 주세요 하며 하나하나 손으로 만져가며 고릅니다. 상인들도 정순을 잘 알고 있어서 순이 어머니, 이거 오늘 새로 들어온 거예요. 맛있어요 하며 좋은 것으로 골라줍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곧바로 반찬 만들기에 돌입합니다. 무청 시래기를 삶고 멸치볶음을 하고 콩나물을 무치고 김치를 썹니다. 손놀림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60년 넘게 주방에서 살아온 내공이 묻어납니다. 가스레인지 2개를 동시에 돌리면서도 각각의 불 조절을 완벽하게 해냅니다. 된장찌개 간이 좀 센가? 하며 맛을 보고 이건 좀 짜네 하고 혼잣말을 하며 물을 조금 더 넣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게 체면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에게 들어온 말이 있습니다. 순아, 여자는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해야 한다. 남들이 뭐라 할까봐 늘 생각해야 해. 그 말이 몸에 배어 지금까지도 정순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가 되면 가게 문을 열어젖힙니다. 순이 어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집에서 이발소를 하는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넵니다. 그래야죠. 손님들이 기다리시는데요. 정수는 대답하며 가게 앞을 깨끗하게 쓸어냅니다. 벌써 몇몇 단골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맞은편 빌라에 사는 김할머니입니다. 어머니, 어제 주신 멸치볶음 우리 영감이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좀 주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늘 것도 맛있게 했어요. 정수는 멸치볶음을 듬뿍 담아주며 웃습니다. 김할머니는 3,000원을 내미는데 정수는 500원만 더 주세요. 요즘 멸치값이 올라서요 하며 미안해합니다. 두 번째 손님은 홀로 사는 박 아저씨입니다. 당뇨가 있어서 짜지 않은 반찬만 찾습니다. 아저씨, 오늘은 콩나물 무침 어때요? 소금 안 넣고 식초랑 참기름으로만 무쳤어요. 그래요? 그럼 그거 하나 하고 시래기국도 좀 주세요. 정수는 박 아저씨의 건강을 생각해서 항상 간을 싱겁게 해서 따로 챙겨둡니다.
이런 식으로 오전 내내 손님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우리 남편이 어머니 김치 아니면 안 먹어요. 정말 집에서 해먹는 맛이에요. 하는 칭찬에 정수는 뿌듯해하지만 속으로는 늘 걱정이 많습니다. 혹시 맛이 변하지는 않았을까? 혹시 손님들이 불만을 가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말입니다. 집에서는 며느리 지연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침 차려놨어요 하고 부르지만 정수는 이미 가게에서 김밥 하나로 때우고 있습니다. 지연은 29살로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근처 중국집에서 홀서빙을 하며 집안 살림의 보탬이 되려고 애씁니다. 아들 창수는 공장에서 용접 일을 하고 있지만 벌이가 시원찮아 늘 생활비가 빠듯합니다. 지연아, 오늘 몇 시에 들어와? 정순이 물으면 10시쯤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오늘 손님이 많을 것 같다고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연이 대답합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대화지만 정수는 며느리의 얼굴이 예전보다 수척해진 것을 눈치채고 있습니다. 볼살이 빠지고 눈가에 그늘이 져 있습니다. 요즘 일이 힘드나? 하고 물어보고 싶지만 선뜻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싫어할까봐, 참견한다고 할까봐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오후가 되면 정수는 동네 곳곳으로 반찬 배달을 나갑니다. 스티로폼 박스에 반찬통들을 정리해서 담고 묵직한 박스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립니다. 3층에 사는 김할머니 집까지 올라가면 숨이 찹니다. 할머니, 반찬 가져왔어요. 오늘은 고등어 조림도 새로 했어요.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들어와서 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김할머니가 정순을 챙겨주지만 정순은 괜찮아요. 다른 분들도 기다리시니까요 하며 다음 집으로 향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정순을 좋아합니다. 친절하고 반찬 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옆집 할머니가 아프셨을 때도 정순이 병원까지 따라가서 돌봐드렸습니다. 순이 어머니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 동네가 살기 좋아요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정수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순의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월세 50만 원, 전기세, 가스비, 그리고 생활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반찬 가게 수입으로는 겨우 월세와 생활비를 맞추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일을 하는 것이고 아들도 야근까지 해가며 공장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체면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집안이 남들에게 욕먹는 일은 없어야 해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남들이 뭐라 할까, 체면이 깎인다, 창피하다 하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늘 조심스럽게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온 7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합니다. 어머니, 오늘 가게는 어땠어요? 아들 창수가 묻습니다. 그냥 그래. 손님들이 많이 오셨어. 창수야, 너는 일이 힘들지 않니? 괜찮아요. 요즘 물량이 많아서 야근비도 나오고요. 창수는 웃으며 대답하지만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합니다. 지연은 조용히 밥을 먹으며 별말이 없습니다. 평소보다 식사량도 적습니다. 가끔 어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하고 일어서지만 정수는 괜찮다. 내가 일하느라 고생했는데 하며 말립니다. 며느리의 손을 보니 거칠어져 있고 손목에는 베인 상처가 있습니다. 어디 다쳤니? 하고 물으면 아, 이거요? 그냥 설거지하다가 그런 거예요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정순에게는 소중했습니다. 비록 넉넉하지는 않지만 가족이 함께 있고
아무 탈 없이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면서 세상이 참 험하다 하고 혀를 차지만 우리 집안만큼은 평온하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평온한 일상에 곧 큰 파문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며칠 후의 일이었습니다. 정수는 오후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지연이 일하는 중국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오늘은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혹시 며느리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중국집 입구 근처에서 동네 아주머니 2명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인사를 하려다가 문득 귀에 익은 이름이 들려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집 며느리 말이야. 하는 소리에 정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지연 이야기인가 싶어서 몰래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이고, 그러게 말이야. 그 집 며느리 사장한테 찍혀서 별별 수모 다 당한다더라. 첫 번째 아주머니가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요즘 세상에? 두 번째 아주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글쎄 말이야. 내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여기저기서 그런 소문이 돌고 있어. 안 됐다, 정말. 정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설마 우리 지연 이야기일까? 하는 생각에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어느 집 며느리야? 아, 저기 골목 안쪽에 반찬 가게 하는 집 있잖아. 그 집 며느리. 정순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틀림없이 지연 이야기였습니다. 사장이 어떻게 괴롭힌다는 거야? 글쎄,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일부러 트집을 잡는다더라고. 그리고 아주머니들은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빚을 대신 갚으라고 협박한다는 소문도 있어. 세상에 그런 일이? 쉿, 조용히 해. 당사자가 들으면 안 되잖아. 정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우리 지연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고? 하지만 생각해보니 며칠 전부터 지연의 표정이 어두웠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자주 한숨을 쉬었던 것도 말입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정수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인데 가슴이 답답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혼자 중얼거리며 방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소문일 뿐이야.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자신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 아들 창수가 퇴근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예요? 창수는 언제나처럼 밝게 인사했지만 정수는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창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정수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시계를 보니 8시가 넘었는데도 지연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7시 반쯤이면 들어왔는데 말입니다. 정수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창수야, 지연이 오늘 늦는다고 했니? 아니요, 특별한 말 없었는데요. 왜요? 그냥 좀 늦네 싶어서. 9시가 되어서야 지연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오늘 손님이 많아서. 지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고 힘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며느리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지연아, 어디 아프니?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눈에는 지연이 울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가에 번진 흔적이 역력했기 때문입니다. 일이 많이 힘들어? 정순이 다시 물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냥 좀 바빠서요. 어머니, 먼저 들어가서 쉴게요라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녁 설거지라도 도와주겠다고 했을 텐데 오늘은 그런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수는 지연의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 너머로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섣불리 나서기가 망설여졌습니다. 며느리가 말하기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캐묻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 들었던 아주머니들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장한테 찍혀서 별별 수모 다 당한다더라. 빚을 대신 갚으라고 협박한다는 소문도 있어 이런 말들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쯤 되어서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지연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아직도 잠을 못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문 앞에 다가가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연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야. 지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 괜찮아. 괜찮다고. 아니야, 아무 일 없어.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지연이 친정 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언제 집에 갈 수 있을까? 응? 그냥 보고 싶어서. 정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결혼한 며느리가 새벽에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집에 가고 싶다고 하다니 뭔가 심각한 일이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나서서 물어보기에는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터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저 먼저 갈게요. 오늘 일찍 나와달라고 해서요. 지연의 얼굴은 여전히 어두웠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더 짙어져 있었습니다. 정수는 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말렸지만 지연은 괜찮아요. 나중에 먹을게요라며 서둘러 나갔습니다. 지연이 나간 후 정수는 반찬가게 일을 하면서도 계속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딴 생각만 했습니다. 순이 어머니, 오늘 왜 이렇게 멍하세요? 단골 손님이 물어봐도 그냥 좀 피곤해서요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배달을 나가면서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지연의 일터인 중국집에 직접 가서 상황을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고생하고 있다면 시어머니로서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3시쯤 정수는 반찬 배달을 핑계로 중국집 근처까지 갔습니다. 멀리서 중국집을 바라보니 손님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정수는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중국집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막상 들어가려니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연이 괜찮다면? 괜히 시어머니가 나서서 며느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그때 중국집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화를 내는 목소리였습니다. 정수는 깜짝 놀라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지만 아직은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정순의 가슴은 불안감으로 두근거렸습니다. 정수는 중국집 앞에서 망설이며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큰 소리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혹시 지연과 관련된 일인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섣불리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더 지나갔습니다. 지연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더욱 어두워졌고 집에서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점심시간, 정수는 평소와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반찬 배달을 일찍 마치고 중국집에 직접 들어가 보기로 한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고생하고 있다면 시어머니로서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 1시 반쯤 정수는 중국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니 지연이 분주하게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바빠 보였고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정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중국집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연이 습관적으로 인사를 했다가 정순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에? 지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들키면 안 되는 일을 들킨 것처럼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아,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렀어. 짜장면 하나 주겠니? 정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정순을 구석진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하지만 지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중국집 안은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직장인들, 학생들, 동네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요리하는 소리와 함께 사장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빨리빨리, 손님들 기다려. 음식 나가는 거 확인해. 다소 거친 목소리였지만 바쁜 식당에서는 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연이 짜장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드세요. 저 잠깐 다른 테이블 정리하고 올게요. 지연의 얼굴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정수는 짜장면을 먹으면서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평범하게 일하고 있었고 손님들도 별다른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났습니다. 아, 이게 뭐야? 사장의 고함 소리였습니다. 식당 안의 손님들이 모두 주방 쪽을 쳐다봤습니다. 정순도 고개를 돌려 주방을 바라봤는데 사장이 무언가를 들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도 월급 받으려고? 정수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지연 이야기인가 싶어서 더욱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지연이 주방으로 불려갔습니다. 정수는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시작이네. 저 사장 성격이 원래 그래. 직원들이 불쌍해. 주방에서는 사장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손님 음식 태워놓고도 그냥 내보내려고 했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연의 작은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죄송해요, 사장님. 제가 실수했어요. 실수? 이게 한두 번이야? 사장의 목소리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정수는 손에 든 젓가락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저런 대우를 받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약간의 호기심을 보이다가 다시 자신들의 식사에 집중했지만 정수는 계속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번이 몇 번째야? 내가 몇 번을 경고했어? 사장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일 있으면 그냥 나가라고 할 거야. 알아들어? 네,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지연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소리에 가까웠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주방 쪽으로 가려다가 멈췄습니다. 갑자기 나서면 지연만 더 곤란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있기도 힘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잠시 후 지연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정순의 테이블로 다가오면서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음식 맛있으세요? 응. 정순은 대답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연아, 괜찮니?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제가 실수를 해서 사장님이 주의를 주신 거예요. 지연은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심하게 혼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정말 실수했어요. 정수는 지연의 손을 보았습니다. 며칠 전에 봤던 상처 외에도 새로운 상처들이 생겨 있었습니다. 지연아, 손에 상처가 많네. 아, 이거요? 설거지하다가 그런 거예요. 괜찮아요. 지연은 서둘러 손을 앞치마로 가렸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사장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아, 거기서 뭐하고 있어? 손님들 기다리잖아. 지연이 깜짝 놀라며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일이 바빠서. 지연이 다른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정수는 지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곳에서 이런 대우를 받으며 일하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소문들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사장은 지연을 하대하고 있었고 지연은 그런 대우를 참고 견디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손님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순도 계산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지연아, 잘 다녀갈게. 네, 어머니. 안전하게 들어가세요. 지연이 정순을 배웅했습니다. 그때 정순은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는 것을 봤습니다. 지연아. 정순이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사장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 집에서 뵐게요. 지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정수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중국집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정순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며느리가 저런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인 자신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기색을 보이면서도 깊이 캐묻지 않았던 것이 후회됐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이 집에 들어왔을 때 정수는 며느리를 더욱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지연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평소보다 말수가 더욱 적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도 거의 먹지 않고 음식만 이리저리 적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많이 힘들지?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연의 대답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혼자서 감당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수는 그날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겠다는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섣불리 나섰다가 지연만 더 곤란해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정순의 마음은 깊은 갈등에 빠져들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지만 정순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지연의 상황을 알게 된 후로는 반찬 가게 일에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자꾸만 며느리 생각이 났고 혹시 지금도 중국집에서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반찬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중국집 앞을 지날 때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뭔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정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중국집을 들여다봤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창인데도 손님들이 모두 일어서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찍고 있었고 어떤 손님들은 황급히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세상에. 하는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정수는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중국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 들어서자마자 정수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주방 앞 바닥에 지연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앞치마가 음식물로 더럽혀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 앞에서 사장이 손에 뭔가를 들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손님 음식 태워 먹고도 웃고 있냐? 사장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안하다고 말로만 하면 되는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나가라고. 사장이 들고 있던 것은 탄 볶음밥이 담긴 접시였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 사장님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휴대폰으로 이 광경을 촬영하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식으로 직원을 대해도 되는 건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저 여자 불쌍하다. 하지만 누구도 나서서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구경거리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정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며느리가 저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체면을 지키며 살아온 정순에게 이런 광경은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게 몇 번째야? 내가 몇 번을 경고했어? 사장이 계속 고함을 쳤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실수하면 그냥 짐 싸서 나가라고. 지연은 더욱 움츠러들었고 손님들의 수군거림은 더욱 커졌습니다. 저 집 며느리라며? 불쌍하다. 시집 잘못 가서 저 꼴이지. 정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성을 잃었습니다.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있는 것도 참기 어려운데 사람들이 손가락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욕먹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살아온 정순에게는 이런 상황이 최악이었습니다. 내 며느리를 이렇게 무릎 꿇리다니. 정순이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장이 깜짝 놀라 정순을 돌아봤습니다. 누구세요? 내가 이의 시어머니야. 정순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요? 그래도 직원이 실수했으면. 사장이 변명하려 했지만 정수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실수했다고 사람을 개 취급해도 된다는 거야? 정수는 지연에게 다가가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지연아, 일어나. 하지만 정순의 분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방 쪽을 보니 큰 국솥이 보였습니다. 순간 정수는 자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내 며느리가 일할 이유가 없어. 정수는 국솥으로 다가가더니 양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지연이 급히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수는 국솥을 그대로 바닥에 엎어버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면서 주방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쳤습니다. 아, 뜨거워. 손님들이 소리를 지르며 서로 피하려고 했습니다. 국물이 바닥에 쏟아지면서 미끄러워진 바닥에 몇몇 손님들이 넘어질 뻔했습니다. 식당 안은 완전한 혼란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장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내 며느리 괴롭히는 놈들은 가만 안 둬. 정수는 여전히 흥분 상태였습니다. 지연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어머니, 그만하세요라고 애원했습니다. 손님들은 휴대폰으로 이 모든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인터넷에 동영상을 올리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집에서 난리 났어. 시어머니가 국소틀 엎어버렸다고. 정수는 국소틀 엎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충격받은 표정이었고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사람들도 여럿 보였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사장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경찰 불러야겠어요. 이건 기물 파손이에요. 정수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일을 벌였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런 대우를 받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이제 어떻게 해요? 정수는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다, 지연아. 어머니가 다 책임질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걱정됐습니다. 사장은 즉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지금 우리 식당에서 손님이 기물을 파손했어요. 빨리 와주세요.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이었습니다. 지연은 계속 울면서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해요? 라고 반복했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식당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무서워서 못 있겠어라고 하면서 황급히 나갔고 또 다른 사람은 이런 일 처음 봐라며 계속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식당 안은 엎어진 국물과 깨진 그릇들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에 가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지연이 정순의 팔을 잡아 끌려 했지만 정순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지연아. 내가 한 일인데 내가 책임져야지. 정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도망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신고 들어온 곳이 여기죠? 경찰관 2명이 들어오자 사장이 급히 다가갔습니다. 네, 저기 계신 분이 갑자기 들어와서 국소틀 엎어버렸어요. 손님들은 다 도망가고 장사는 망쳤고 사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경찰관이 정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정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며느리를 너무 심하게 괴롭혀서, 그래서 화가 나서, 그렇다고 해서 남의 가게 물건을 부술 수는 없죠. 일단 서에 가서 자세히 이야기해야겠어요.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경찰관에게 애원했습니다. 경찰관님, 저희 어머니는 평소에 이런 분이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봐주세요. 하지만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물 파손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피해액도 상당해 보이고요. 사장이 다시 나섰습니다. 국솥에 들어있던 게 짬뽕 국물이었는데 한 솥 전체가 날아갔어요. 그리고 바닥도 다시 해야 하고 오늘 장사도 못하게 됐고 손해액을 계산하며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소 100만 원은 넘을 거예요. 정순과 지연은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와서 구경했습니다. 저게 반찬 가게 하는 순이 어머니 아니야? 세상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체면 때문에 그렇게 조심스럽게 사시던 분이 저러실 리가 없는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정순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정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후회됐습니다. 이렇게 큰 일을 벌일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런 모욕을 당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기물 파손과 업무 방해 혐의입니다. 변호사 선임하시거나
국선 변호사 도움을 받으셔야겠어요. 정수는 그런 말들이 모두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경찰서에 발을 들여본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집에서는 아들 창수가 연락을 받고 급히 경찰서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지연이가 전화해서 경찰서에 계시다고. 창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머니가 경찰서에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수야. 정순이 아들을 보자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큰일 냈다. 지연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그래서 참을 수가 없어서. 창수는 상황을 듣고 나서 어머니를 원망하기보다는 걱정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시고요? 밤늦게서야 정순과 지연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온 동네에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집 앞에는 이웃들이 몇 명 모여 있었고 정순 일가족이 나타나자 모두 쳐다봤습니다. 순이 어머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호기심 어린 시선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간 후 온 가족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런 일을 하셨어요?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정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창수야. 어머니가 성급했다. 지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일을 잘못해서 어머니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했어요. 정수는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지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사장이 너무 심했어. 그래도 이렇게 할 일은 아니었잖아요. 창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사장이 고소까지 했는데. 우리가 무슨 돈으로 변호사를 쓰고 합의금을 내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반찬 가게에 오는 손님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순이 어머니, 어제 무슨 일이 있었다던데? 중국집에서 난리를 쳤다면서요? 호기심 어린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손님들은 정순을 동정했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그러셨구나. 시어머니 마음이 어땠겠어요. 하지만 다른 손님들은 비판적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남의 가게에서 저런 난리를 쳐도 되나요? 체면이 뭐길래 저런 짓을 하셨을까요? 가장 힘든 것은 인터넷이었습니다. 누군가 촬영한 동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나이에 저러기 있나요? 며느리도 민망하겠다. 요즘 노인들 정말 문제다. 악플들이 쏟아졌습니다. 창수가 회사에서도 동료들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야, 너네 어머니 인터넷에 나왔더라. 우리 와이프가 동영상 봤는데 대박이던데. 창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왜 이를 이렇게 키우셨어요? 라고 어머니에게 따졌습니다. 집안의 평판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평생 남에게 욕먹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살아온 정순에게는 이런 상황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중국집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사장이 그런 시어머니를 둔 직원은 받을 수 없다며 해고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수입이 끊기면서 집안 경제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어떻게 살아요? 지연이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수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를 지키려고 한 일이 오히려 가족 모두를 더 큰 공경에 빠뜨린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자책과 후회가 반복됐습니다. 체면을 지키려던 정순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반찬 가게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고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어색해했습니다. 무엇보다 변호사 상담을 받고 나서 현실이 더욱 절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합의금이 최소 200만 원은 나올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정순 가족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재판으로 가면 더 오래 끌리고 결국 벌금까지 나올 수 있어요. 빨리 합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200만 원이라는 돈은 정순 가족에게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지연은 해고된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퍼진 동영상 때문에 얼굴이 알려져서 면접을 봐도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혹시 중국집 사건의 그분이세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수는 회사에서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동료들의 시선과 뒷말이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창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눈치를 주고 지연이는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가장 큰 충격은 며칠 후에 찾아왔습니다. 정순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동네 카페 앞에서 중국집 사장과 몇 명의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호기심에 귀를 기울이던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 여자한테 내 개인적인 빚을 떠넘기려고 했던 거야. 중국집 사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몇 달 전부터 계속 압박했어.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가면서 갚으라고 했지. 정수는 숨을 죽이고 더 들어봤습니다. 그게 얼마나 돼? 상대방이 물었습니다. 한 300만 원 정도? 사실 내가 도박으로 날린 돈인데 그 여자가 대신 갚아야 한다고 협박했어. 약한 사람들은 쉽게 당하거든. 사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연이 단순히 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장의 빚까지 떠안으라는 협박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 시어머니가 난리친 것도 이해가 가네. 그러게 말이야. 나라도 화났을 것 같아. 사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차피 그 여자 해고시켰으니까 이제 상관없어. 대신 시어머니한테 합의금이나 받아야지.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기회가 생긴 셈이야. 정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장이 처음부터 지연을 이용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지연을 불러 앉혔습니다. 지연아, 이제 진실을 말해야겠다. 사장이 너한테 뭘 시켰는지 정확히 말해봐. 지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장님이 몇 달 전부터 자기 빚을 제가 대신 갚으라고 했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그러면 저를 해고시키겠다고 협박했어요. 저희가 돈이 필요한 상황인 걸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갚았니? 정순이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100만 원 정도요.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가면서. 그래서 집에 가져올 돈이 적어진 거예요. 어머니한테는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지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수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걸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혼자서 그런 고생을 하고 있었구나. 죄송해요, 어머니. 더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일로 집안에 문제가 생길까봐. 창수도 사실을 알고 나서 분노했습니다. 그럼 지연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사장이 협박한 거네요. 그래, 우리 지연이는 피해자였어. 정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국소틀 엎은 것도 틀리지 않았어. 하지만 문제는 이런 사실을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장은 공식적으로는 지연에게 빚 갚기를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말로만 협박했으니까 증거가 없어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수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지연아, 창수야. 우리가 진실을 알려야겠다. 어떻게 해요, 어머니? 동네 사람들한테, 그리고 필요하면 경찰한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해. 하지만 증거가 없는데요? 창수가 걱정했습니다. 증거는 우리가 만들어야지. 그 사장이 다른 직원들한테도 똑같은 짓을 했을지도 몰라. 그리고 내가 직접 들은 대화도 있고. 정순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결의가 있었습니다. 지연이 불안해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을까요?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지연아, 이제는 숨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자.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체면 때문에 숨어서 살 이유가 없어. 정수는 처음으로 체면보다 진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생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체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단단히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중국집 사장의 다른 피해자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혼자만 당한 일이 아닐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연아, 그 식당에서 일했던 다른 사람들 연락처 알고 있니? 정순이 물었습니다. 네, 몇 명 정도는 알고 있어요. 저보다 먼저 그만둔 언니들이 있는데. 지연은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혹시 그분들도 비슷한 일을 당했을지도 모르니까 연락해보자. 지연이 예전 동료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저 지연이에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민정은 흔쾌히 만나자고 했습니다. 나도 할 말이 있었어. 오늘 오후에 만나자. 오후에 만난 민정은 지연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나도 똑같은 일을 당했어. 민정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장이 자기 카드값을 내가 대신 갚으라고 했어. 거절하니까 해고시키겠다고 협박했지. 얼마나 갚으셨어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석 달. 150만 원 정도 떼어갔어. 그래서 결국 그만뒀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 민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어서 신고도 못했어. 정순이 나섰습니다. 언니, 우리가 함께 맞서면 어떨까요? 혼자서는 어렵지만 여러 명이 증언하면 달라질 거예요. 민정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지. 나도 함께 할게. 민정을 통해 또 다른 피해자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라는 20살 여학생이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사장이 제 학비를 빌려주겠다고 하더니 나중에 이자까지 붙여서 갚으라고 했어요. 원금의 2배를 요구했어요. 3명의 피해자가 모이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각자 다른 방식이었지만 모두 사장에게 금전적 피해를 당한 것이 확실했습니다. 이제 경찰서에 가서 신고해야겠어요. 정순이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니까 더 당당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경찰서에 가기 전에 정수는 더 중요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자신의 행동으로 온 동네가 떠들썩했는데 이제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수는 평소 단골 손님들에게 하나씩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내 며느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서 그랬어. 처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려주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김할머니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럼 순이 어머니가 화낼 만했네. 나라도 그랬을 거야. 그 사장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구나. 박 아저씨도 정순을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동네 이발소 사장도 정순의 편을 들었습니다. 내가 봐도 그 중국집 사장 이상했어. 직원들을 너무 함부로 대하더라고. 그러게 말이야. 우리 순이 어머니가 그냥 그런 분이 아니지. 옆집 아주머니도 맞장구 쳤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동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정순을 비판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마음이 어땠겠어요? 며느리가 저런 고생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정순은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중국집 앞에 직접 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기로 한 것입니다. 내 며느리는 죄가 없습니다. 정순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진짜 잘못한 건 저 안의 사장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라봤지만 정순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이 직원들에게 개인 빚을 갚으라고 협박했어요. 우리 며느리만이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피해를 당했습니다. 민정과 수진도 정순 옆에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월급에서 강제로 돈을 떼어갔어요. 저는 학생인데도 협박당했어요. 구체적인 피해 사례들이 나오자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중국집 사장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영업 방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순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영업 방해라고요? 당신이 우리 며느리한테 한 짓을 사람들이 알아야죠. 증거도 없으면서 무슨 헛소리를. 사장이 변명하려 했지만 민정이 나섰습니다. 증거요? 제 통장 내역 다 있어요. 월급에서 떼어간 건 말이에요. 수진도 저도 문자 메시지 다 보관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상황을 촬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순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정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장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또 피해를 당할 수 있어요. 지연도 옆에서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는 몇 달 동안 협박당하며 일했어요. 다른 분들은 이런 일 당하지 마세요. 사장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예상과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이 직접 나와서 증언하고 동네 사람들이 그들의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증명할 수 있어요? 사장이 마지막으로 허세를 부렸습니다. 그때 정순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며칠 전에 카페 앞에서 당신이 친구들한테 하는 말 다 들었어요. 며느리한테 당신 도박빚 갚으라고 협박했다고 자랑하던 거 말이에요. 사장의 표정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자신이 한 말이 들켰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박빚을 직원한테 떠넘겼다고? 정말 나쁜 사람이네. 저런 가게는 망해야 마땅해. 정수는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체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에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드디어 억울함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순의 용기 있는 행동은 예상보다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중국집 앞에서 벌어진 일이 다시 한번 인터넷에 퍼졌지만 이번에는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실이 밝혀졌네요. 시어머니가 용감하세요. 사장이 정말 나쁜 사람이었구나 하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들이 추가로 신고를 접수했고 증거들도 확보됐습니다. 중국집 사장을 조사하겠습니다. 정순과 지연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이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집 사장은 결국 모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피해자들의 일관된 증언과 통장 내역, 문자 메시지 등의 증거들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에게 개인적인 빚을 떠넘긴 것은 사실입니다. 사장의 자백으로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장의 피해액이 정순이 엎어버린 국소값보다 훨씬 컸습니다. 지연에게서 100만 원, 민정에게서 150만 원, 수진에게서 80만 원을 강취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사장이 더 큰 처벌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경찰관이 정순에게 설명했습니다. 사장은 피해자들에게 갚을 돈도 없다고 했습니다. 도박으로 모든 돈을 날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국집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사장은 사기와 강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정순의 기물 파손 혐의는 정당방위에 가깝다는 판단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동네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정순을 비판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응원했습니다. 순이 어머니가 옳았어.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이었구나. 우리도 배워야 할 점이 있어 하는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반찬 가게에 오는 손님들도 예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용감하세요. 저희도 어머니를 응원해요 하며 반찬을 사가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정순의 정직함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지연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에서 일하게 된 것인데 사장이 정순 어머니의 며느리라면 분명히 성실할 것이라며 믿고 맡겼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더 좋은 곳에서 일하게 됐어요. 지연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밝은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창수도 회사에서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너네 어머니 정말 대단하시다. 가족을 지키는 모습이 멋있어 하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처음에는 원망스러웠는데 이제는 자랑스러워요. 창수가 정순에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모두의 얼굴에 웃음이 있었습니다. 지연아, 이제 마음 편하지? 정순이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계속 혼자 고생했을 거예요. 지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더 욕만 먹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셨어요. 정수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욕은 내가 다 먹으면 된다고 했잖아. 넌 이제 고개 들고 살아라. 정수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평생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체면 때문에 조심스럽게 살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가족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체면보다 가족이 더 소중해. 정순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몇 주 후 정순과 지연은 힘을 합쳐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를 좀 더 확장해서 간단한 식사도 할 수 있는 작은 식당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으로 정직하게 장사하면 분명히 잘 될 거예요. 지연이 힘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순이 어머니 가게는 믿을 수 있어. 정직한 분이니까 음식도 깨끗할 거야 하며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정순의 진정성이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개업 준비를 하는 동안 정순은 지연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연아, 앞으로는 힘든 일 있으면 꼭 말해라.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네, 어머니. 이제는 뭐든지 말씀드릴게요. 두 사람 사이의 벽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식당의 이름을 정할 때도
가족 모두가 함께 고민했습니다. 진심식당이 어때? 창수가 제안했습니다. 아니면 정순이네? 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결국 순심식당이라는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정순의 순수한 마음을 담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개업 첫날 동네 사람들이 축하하러 몰려왔습니다. 순이 어머니 축하해요. 맛있는 음식 부탁해요. 하는 인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께 인사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순이 정성스럽게 끓인 된장찌개와 지연이 예쁘게 차린 반찬들이 인기였습니다. 역시 순이 어머니 손맛이야. 이런 맛은 어디서도 못 먹어 하는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저녁 무렵 하루 장사를 마치고 정순과 지연은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바빴네요. 그래도 행복하다. 우리가 함께 이룬 거니까. 정순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 중국집이 있던 자리에는 임대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순은 그 앞을 지나가며 잠깐 멈춰 섰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니라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었기에 가족이 더 단단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체면 때문에 숨어서 살 필요 없어. 당당하게 살면 되는 거야. 정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를 더 지켜주자. 정순이 말했습니다. 가족이 가장 소중한 거니까. 창수와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메라는 환하게 웃고 있는 세 사람의 얼굴을 비춥니다. 정순의 얼굴에는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체면보다 가족을, 남의 시선보다 진실을 선택한 용기가 가져다 준 선물이었습니다. 작은 식당의 따뜻한 불빛처럼 이들의 새로운 시작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체면보다 소중한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남의 시선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이었습니다. 정수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용기를 낸 한 사람의 외침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혹시 숨기고 있는 억울함이 있나요? 혼자 견디고 있는 고통이 있나요? 정순 어머니처럼 용기를 내보세요. 당신의 목소리가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더욱 감동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